여러분 샤오미라는 회사 잘 아시죠? 샤오미라는 중국에서 회사인데 그 회사 이름이 샤오미, 좁쌀이잖아요. 참 왜 좁쌀이라고 졌을까라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샤오미의 레이준이라는 회장이 항상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겠습니까? 돼지도 태풍이 어디로 갈지를 자기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기라는 말은 위협과 기회의 합성어지만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서 위협에 떨고 잘 되는 사람은 위협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나이키죠. 이게 제가 왜 꺼내놨을까요, 나이키를? 이게 질문입니다. 이 나이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U자냐 V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나이키처럼 앞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는 나이키의 머리처럼 아주 그냥 빠르게 침체가 됐죠, 지금. 근데 이것이 원상 회복되려면 긴 꼬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이 2년 보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5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에 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있고요. 여기에 또 홍콩 반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또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때 이 경제가 부흥되는 기간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무엇이 위협이 될 거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 경제 위협이 제일 클 거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부터 경제 위협이 올까? 그랬더니 거의 90% 가까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에서 경제 위협이 시작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그중에서 동북아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새로운 경제 위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남보다 지혜롭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코로나를 제일 먼저 벗어나는 국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표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 정도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미국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까? 벗어나는 수준이. 예? 1년. 예. 보통은 아무리 적게 걸려도 6개월 아니면 1년, 길게 보는 사람은 2년까지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지금 이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저력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기회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는 말은 위협과 기회의 합성어인데 결국 위기라는 건 새로운 경영 환경으로 바뀌고 미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새로운 분리되는 곳에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샤오미가 회장이 말하는 태풍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붕괴된다는 현상인데요. 재편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이 패권 전쟁은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 안에 있지만 실제는 패권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패권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2차 산업혁명의 기계혁명은 독일과 일본을 못 따라간다.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미국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뭘까? 4차 산업혁명에는 관련된 기술은 누구도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1위가 돼야 되겠다는 게 중국몽이에요. 그죠? 중국몽.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고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세계 제1의 국가를 2025년에 제조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를 보면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인력으로 보면 2위가 중국이에요. 투자액으로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0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인구 1위는 물론이고 관광 1위,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그래서 중국이 멈추니까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 된 거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중국이 제조의 슈퍼 허브 국가라는 거예요. 슈퍼 허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제조에, 그것도 브랜드 제조가 아니고 주로 부품 제조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세계 제일의 독일의 5배고 세계 제조의 3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9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독일의 중국에다가 공장, 부품 공장을 몰아넣은 기업들 전부 위기에 빠진 거죠. 우리 현대자동차 4개 공장 갖고 있잖아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험하다는 걸 다 느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슈퍼 제조 허브 국가, 부품의 허브 국가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누가 여기다 다 갖다 놓겠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공장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아져요. 그리고 물류 비용도 낮아지는데 요번에 몰아넣어 보니까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공급망이 리저널라이제이션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글로벌 제조 공장들이 어디로 옮길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그 나라로 옮기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가 생활 제품들이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의 아주 싼 제품을 사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양한 시장이 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부품들이 좋아져요. 우리 특히 경북에 부품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 못 쫓아갑니다. 그 나라를.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의 인건비로 자기네 경쟁력을 유지하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세계 제1위의 로봇에 의한 제조 1위 국가입니다. 효율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업의 연쇄 도산과 2차 도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2차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 리스크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화웨이가 이미 때들어 맞아가지고 2018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국심의 발로로 사줬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 해외에 들고 나가봤더니 해외에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길찾기를 해야 되는데 구글 길찾기가 안 되잖아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전부 샤오미로 돌아서서 지금은 올해 거의 4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산의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한테도 계속 압박을 주고 있지만 미국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새로운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부처까지 만들어서 지금 담당자까지 임용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면 중국 압박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공장들이 중국을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수축 경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또 하나는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실업률이 사상 최대여서 소비의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면역력이죠. 그러면 기업의 면역력은 뭘까요?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빚을 못 갚아요. 은행빚을 못 갚으면 부채가 많은 기업부터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국 부채는, 기업 부채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의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거의 20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70%대라는 건 중국 기업보다 내성이 3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상무부가, 맨 위에는 중국 상무부가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자그만치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실대출을 1경.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6%대를 생각한 거고,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5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자기네 올해 성장률을 2% 잡았죠. 근데 IMF는 0% 잡았잖아요. 아니면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 경제는 곧 폐렴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수출과 수입에 다 1위 국가예요. 특히 수출을 보면 중국 수출의 비중이
2위인 미국, 3위인 EU, 4위인 일본을 합한 거와 같아요. 이 소리는 뭐예요? 중국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동의 세계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고 코로나 19가 아니고 코로나 2.0, 다시 말하면 인간 질병이 아닌 경제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동향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곧 국가적 위기에 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이 많은 기업들은 위기에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에 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다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했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불화수소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당할 때 정말 그 관련 정부와 공공과 그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잘 연합해서 딛고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을까를 체크하고 그 기업들과 함께 수기를 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영향이 올까? 특히 우리는 관련된 기계산업, 부품산업이 엄청 많은 거죠. 여기에는 우리는 기회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상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글로벌 공장에 나가는 쪽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중국에서 많은 걸 갖고 오는 데들은 위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논의를 시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게 바로 뭘까요? 소득 저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번 3월 달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열렸거든요. 이때 주요 논의된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붕괴, 일자리의 붕괴 이런 문제가 가장 논의됐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하게 논의됐던 게 바로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 이번에 대거 해고됐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2년에서 5년 동안. 왜?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내보낸 사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규직도 희망퇴직 정리해고하고 임금 삭감하고 무급휴직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국민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적금을 전부 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 해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히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비정규직 중에 그 단기적으로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 중에 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예적금 해지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 돈이 벌써 4월 달에만 11조가 빠졌어요. 11조.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거꾸로 흔들어서 모든 돈을 자기 생활에 붓고 있다. 지금 20만 원, 뭐 30만 원 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우리가 유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득이 저하되면 미래의 예적금이 노후 생활이 없어져요. 우리 국민이 노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고 소비의 양극화. 다시 말하면 비싼 거 사는 사람은 명품을 사요. 근데 중간 계층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중가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 팔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자리가 붕괴되는 거죠.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 수면 밑에 숨어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 직무에 택시라든지 뭐 공무원은 교통경찰 없어지는 직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험 처리 업무, 또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안내 및 전달 업무, 다시 말하면 콜센터도 이제 이번에 붕괴됩니다. 지금 콜센터가 완전히 우리나라 콜센터들이 전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추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IMF 때 잘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썼어요. 그때 썼던 정책 중에 제일 잘했던 것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잘 쓴 정책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죠. 초고속 통신망. 그 당시가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 막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막 촘촘히 깐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전부 타이핑해서 전자문서로 바꿨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IT 강국이 됐어요. 초고속 통신망이 촘촘히 깔리고 4G망도 촘촘히 있는 국가는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5G. 5G가 필요한 거죠. 5G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5G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동차가 자회전을 하려고 그래요. 자회전을 딱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그러면 센서로 라이다라는 거에 6개 정도 보통 구글 차에는 달려 있는데 그 라이다 센서가 1초에 50만 개의 펄스를 쏴요. 그래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50만 곱하기 6 하면 300만 개의 데이터가 1초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회전을 하는데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전부 자기가 상황 인지를 하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루에 이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자동차 한 대당 처리하는 데이터 양은 2000기가바이트입니다. 2000기가바이트. 2000기가바이트는 우리나라의 전체 있는 발전소가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예요. 그게 차 한 대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4G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5G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G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5G가 촘촘히 깔려서 잘 작동되려고 그러면 지금 깔린 거에 5배를 깔아야 돼요. 5배를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80% 깔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로 여러 가지 건설업도 하고 뭐 이제 내면요. 결국 돈 가져가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가 107만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대비 일본보다 2배가 높아요.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네?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왕따 시키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일자리에. 그러니까 매년 5만 명에서 7만 명씩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써가지고 일자리 늘린데 뭐 5천 명밖에 못 늘렸냐? 그러니까 사실은 7만 5천 명 늘린 거예요. 일자리를. 왜냐하면 7만 개씩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 애들이 단결해가지고 외국인을 계속 지내 애들 들어와서 하는 일자리 토착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일자리로. 거기다가 뭡니까?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67%예요. 우리나라에 택시기사 하는 분들 180만 원 법니다. 경비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노인 되면. 이 사람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6개월 하면 무한 자격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10,000원만 내도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해가지고 중국 조선족들이 만든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일한 것처럼 하고 암 고쳐서 1억씩 고쳐놓고 나가요. 먹튀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우리 털어내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뉴딜이나 재형 정책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 일하는가 이런 비율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지원만 했다가는 외국인들 돈 불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노인들이 주 일정 시간 일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노인들은요 왜 못 쓰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력적으로 8시간 일 못해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8시간 일 못하면 정신 집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노인들은 65세가 넘으면 거의 4시간 정도 일하면 맞는 거예요. 그럼 2시간, 4시간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아주 고정적으로 52시간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1위. 노인들이 돈이 없어요. 전부 산에 가서 있어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경비원 일자리만 나타났다면 엄청난 일자리 경쟁률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부어서 3D 업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돈만 주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그죠? 어려운 일자리를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바꾸는 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든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전 우편 배달부는 전부 남자만 하는데 독일 우편 배달부는 이 포스트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포스트봇입니다. 여러분 그 자율자동차가 꼭 길거리에 다니는 것만 자율자동차가 아니에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여성 우편 배달부를 1.5m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는 대로. 뭐로?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녀. 근데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게 150kg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트럭으로 몰고 다니는 건 남자 지금 기존의 인력들이 갖다 내려놓으면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덜덜덜덜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걸로 노인과 여자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를 바꿔주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어떻게 돼요? 이걸 만든 스타트업들은 세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이런 좀 선구적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뭘 느꼈습니까? 이게 집적형,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건 전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병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쿠팡의 물류센터처럼 코워킹 센터,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오피스, 또 우리 정부종합청사도 이번에 한번 좀 걸렸다가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쫙 퍼졌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멈춰섰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 태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콜센터가 무너졌잖아요. 콜센터가 무너지는 건 지금은 현재 콜센터가 업무 정지돼 가지고 순환적으로 뭐 일자리가 돌아가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죠. 앞으로 다음번에는 준비된 회사가 아니고 똑같은 형태로 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도산합니다. 고객이 그걸로 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콜센터는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은행들, 그다음에 보험들, 그다음에 통신회사들 전부 지금 뭐냐면 서울에서는 인공지능 콜센터 프로젝트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일자리가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도달하는 게 인공지능 콜센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엠마라는 콜센터의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콜센터의 인공지능들은 한 번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서비스도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보다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업무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예요. 그렇죠? 이번에 재택근무들 많이 해보셨죠, 그죠? 네. 재택근무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직 입장에서는 팀의 응집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은 정부 망 분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일하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 평가 기준은 뭐예요? 지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게 뭐냐면 50분 일하고 10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 화면에 있어야 돼. 그리고 10분 쉬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40분 일하고 20분 쉬어야 돼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맞게. 근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도 없었어. 또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일하니까 고립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일해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끊어지지 않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을지훈련처럼 이제 이러한 재택근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무화시켜서 재택근무를 해야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나갈 때 우리 경북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